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 이사 가주시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 눈앞에 앉은 며느리 유진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을 내뱉었고, 내 아들 서준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내 노후를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선광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한 순간들이 펼쳐졌다. 내 가슴 한복판에 깊숙이 박힌 비수처럼 그들의 말은 나를 찌르고 또 찔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의 이른을 바라보는 이정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사연이 될 수도, 혹은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유진의 그 발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숨 막히는 듯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 서준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유진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 그의 목소리는 핑계를 대는 듯 우물쭈물했다. 나는 서준이 아닌 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유진은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에는 묘한 단호함과 조금의 짜증까지 엿보였다. 마치 당연한 것을 왜 이해 못하느냐는 듯이.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린 건 서로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가 편해야 좋으실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이성적이었다. 그 이성적임이 내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내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다.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장도 봐주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사를 가달라고? 이 집이 내가 죽으면 너네 거라고? 말이 턱턱 막혔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을 꽉 조여왔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뭘 하든.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어떤 시어머니였는데 나는 일부러 너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불편할까봐 전화 한 통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숨이 막힌다고? 내가 말이 없자 서준이 다시 나섰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독립하고 싶어. 근데 저희 가진 돈이 없어서 다른데 전세 얻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희생해 주시면 우리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잖아.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희생, 그들에게 나는 희생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나. 아들의 말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니. 내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탐내고 있는 그들의 뻔뻔함에 나는 기가 막혔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너희에게 바치라는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가슴을 뚫고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유진이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이사 가주시면 저희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그들의 속마음을 완벽히 이해했다. 그들이 이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아파트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상속받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있는 아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다. 나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좋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서준과 유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미소는 곧 비참한 울음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한없이 무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고 내 안의 모든 온기는 사라졌다. 그들의 뻔뻔한 요구는 내게 가장 강력한 복수심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해 쓸 것이다. 그들에겐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서둘러 집을 나갔다.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미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영희야, 그게 말이 되냐? 며느리 너무 버릇 들이지 마. 나중엔 더 큰일 나. 그때 미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다. 나는 고작 며느리에게 이용이나 당하는 어리석은 시어머니였을 뿐인가. 그들은 내가 베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생각에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제 더는 안 된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순 없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의 결심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내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이젠 내가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넋을 놓은 사람처럼 지냈다. 매일같이 찾아오거나 전화하던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오히려 그 공백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먼저 연락할까봐 기다리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수십 번. 그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내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나를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소유주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는 내 목소리만 듣고도 나의 상태를 짐작한 듯했다. 영희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아니, 그냥 요즘 몸이 좀 찌뿌듯해서. 근데 며느리 유진이가 요즘 조용하네. 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나 너한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언니 모임에서 유진이를 만났는데 걔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너 험담을 하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험담이라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을 알아차렸는지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시댁이랑 같은 단지에 살면 여자 인생 끝장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숨 막힌다고 하더라.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유진이는 내게 고맙다고, 든든하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나. 미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건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니까 이 집 꼭 지켜야 한다고. 그랬대. 친구들한테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던지 내 앞에서 그동안 고마워했던 얼굴은 다 가식이었나 싶어서 영희야, 너 정말 정신 차려야 해. 걔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용하는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반찬 해주고, 청소해주고, 장봐주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험담하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나는 한숨만 내쉬었다. 미자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식이니까
더 단호해야 해. 안 그러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혔다. 그날 밤 나는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 내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 나이 먹도록 자식에게 휘둘리고 며느리에게 이용당하는 삶이라니.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아들 서준이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아내의 눈치만 보며 나를 멀리하려 했다. 엄마가 옆동에 계시는 게 너무 부담이래. 그 말을 내뱉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계산적인 거래에 불과했던 것일까?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 아니,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숨이 막힌다는 유진의 말은 단순히 옆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제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시어머니도 아들의 말에 상처받는 어머니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이름 석자, 이정자로 살고 싶었다. 며칠 뒤 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유진이랑 제가 엄마 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그들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유진이와 서준이가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알아서 이사를 가겠다고 말해주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 결심을, 내 단호한 마음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다. 내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굳게 닫히자 나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들의 뻔뻔한 요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사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탈감과 그들을 향한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며칠 전의 통화,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의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나는 한평생 자식, 바라기로 살아왔다. 특히 막내 아들 서준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운 자식이었다. 그런 서준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엄마, 나 유진이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할 때 서준이의 눈은 여느 때보다 반짝였다. 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 서준아.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나는 기꺼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문제는 집이었다. 아들 서준이도 가진 돈이 별로 없었고 며느리 유진이도 부모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라 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나는 혼자 고민했다. 신혼부터 허덕이게 두면 안 되는데 사실 나는 같은 단지에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었다. 내가 사는 34평 집이 있었고 바로 그 옆동에 똑같은 평수,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다. 그 집은 월세를 주어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둔 나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 집의 전세금만으로도 나는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자식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너무나 싫었다. 애들 결혼하는데 내가 뭘 아끼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옆동이면 서로 오가기도 좋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달려가 도와줄 수 있을 테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서준아, 유진아, 너희 힘들게 집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동 집에서 살아라. 세입자 내보내고 신혼집으로 쓰렴. 보증금은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내 말을 들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준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유진이 역시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내 자식들 힘들까봐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지. 내가 이럴 때 도우려고 돈 벌어 모은 거 아니냐.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옆동에 사는 것이 혹시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줄까 싶어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내가 며느리 집은 허락받기 전엔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불쑥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나는 스스로 그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했다. 서준이와 유진이가 이사 온 후 나는 그들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혹시라도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늘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다. 내겐 그저 두 사람이 잘 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내가 베푼 이 친절과 희생이 그들에겐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를 노후 준비 자금으로, 아니 노후 자산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나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저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던 것은 내게서 집을 얻었기 때문이었고 고개를 숙였던 것은 그저 이용할 대상에게 보여주는 얕은 공손함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회상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고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옆동으로 이사 온 뒤 처음에는 정말 감사해했다. 서준이는 나를 만날 때마다 엄마, 집 너무 좋아. 옆동이니까 진짜 든든해. 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유진이 역시 어머님 덕분에 저희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그 말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그래, 내가 이럴 때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며느리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일부러 집에 막 찾아가지 않았다. 유진아, 어미는 너네 집 허락 없이 문턱도 안 넘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렇게 선언하며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유진이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집에 계세요? 갑자기 회사 선배들이 집에 온다는데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지금 가셔서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청소를, 며느리 집 청소를 내가 해야 하나. 하지만 유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다. 어수선해 보이면 선배들이 저를 우습게 볼까 봐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옆동에 살면서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면 시어머니 자격이 없지. 나는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챙겨 옆동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과자 부스러기와 영수증이 한가득이었다. 욕실 바닥은 미끌미끌했고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구석구석 닦고 쓸고 나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끝내고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밝아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속은 조금 쓰렸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유진이의 부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님, 혹시 마트 가실 일 있으세요? 가시는 김에 물티슈랑 휴지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문 앞에 놓아 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나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날 이후로 유진이의 부탁은 점점 늘어났다. 청소는 기본이고 장보기, 세탁소 심부름, 심지어는 음식 만들기까지. 나는 이제 며느리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존재하는 도우미가 된 것만 같았다. 옆동에 산다는 이유로 나는 내 삶을 송두리째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했다. 그들은 당연한 듯 나를 불렀고 나는 그들의 당연함에 내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착각과 그들의 탐욕이 한데 얽혀 이미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이의 부탁은 끝이 없었다. 물티슈를 사다 달라는 소박한 요구로 시작된 일은 이제 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님, 혹시 오늘 마트 가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장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장보기까지 부탁하는구나. 내 장바구니 하나 채우기도 힘에 부치는 나이인데 두 사람의 장까지 봐줘야 한다니. 하지만 유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들렸다. 어머님 아니면 누가 저희를 도와주겠어요. 그 말에 나는 또 거절을 못하고 그래, 필요한 거 문자로 보내봐. 다 갈게.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나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내 것도 사야 했지만 유진이네 목록이 훨씬 길고 복잡했다. 쌀이며 과일, 고기, 세제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나는 멈칫했다. 내 장바구니보다 유진이네 물건 값이 훨씬 비쌌다. 설마 오늘은 돈을 주겠지. 나는 애써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또다시 여지없이 무너졌다. 유진이는 그저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 앞에 놔주시면 돼요. 라는 문자만 남겼을 뿐 돈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과 서러움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장바구니를 끌며 중얼거렸다. 옆동에 산다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나도 늙긴 늙었나 봐.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몸의 피로는 물론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세탁소 심부름이었다. 어머님, 혹시 세탁소에 맡긴 옷 좀 찾아와 주실 수 있으세요? 문고리에만 걸어두시면 돼요.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래, 알겠다. 세탁소에 가보니 유진이의 옷뿐만 아니라 서준이의 양복도 있었다. 계산서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설마 세탁비는 주겠지. 이번에도 나의 바람은 허망했다. 유진이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고 또다시 돈 이야기는 없었다. 어머님 덕분에 오늘도 너무 편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속에서는 답답한 기분이 자꾸만 커져갔다. 며느리의 살림이 이제 내 살림 같은 기분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야, 나 요즘 진짜 힘들다. 며느리 심부름이 끝이 없어. 청소에 장보기, 세탁소 심부름까지. 나보고 무슨 심부름센터 직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자는 전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영희야, 그게 말이 되냐? 며느리 너무 버릇들이지 마. 나중엔 더 큰일 나. 나는 한숨만 나왔다. 근데 어떻게 해? 며느리도 우리 가족인데. 이걸 끊자니 또 마음이 쓰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유진이가 그저 조금 버릇이 없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하루하루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다. 옆동에 아들 부부가 산다고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 아파트 문을 나서기만 하면
혹시나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만 바라보는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 했는데 또다시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음식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요. 머리가 멍해졌다. 청소, 장보기, 세탁소, 심부름까지는 참았지만 손님 상차림까지 나에게 맡기려 하다니. 이제는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살림살이까지 모두 떠맡아야 하는 건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 입에서는 분노 대신 이상하게도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무슨 음식하면 좋겠니?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자체가 최고잖아요. 갈비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속 깊이 허탈함이 스쳤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도우미 역할에서 벗어나기가 두려웠던 것일까. 그래, 알겠다. 필요한 재료 있으면 문자로 보내.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마트로 발길을 옮겨 장을 봐서 한가득 장바구니를 채웠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무거웠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료 손질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 해주려고 있는 거 아니겠니?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면서도 서러움이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갈비를 다듬고 당면을 삶으면서 손이 쉴 틈이 없었다. 며느리 집까지 음식 나르느라 허리가 휘청거렸다. 무거운 냄비와 반찬통을 들고 옆동으로 향하는 내 모습은 마치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 하녀 같았다. 문 앞에 음식을 조심히 놓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쓸쓸했다. 그날 밤 유진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님 덕분에 손님들 대접 잘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형식적인 감사 문자 한 통에 내 마음은 더 허전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끊겼다. 늘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 가슴이 답답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괜히 귀찮게 구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손끝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배려와 걱정은 이들에게 짐만 되는 것일까? 나의 존재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소모품이었을 뿐이었나. 나는 끝없는 의심과 불안 속에 갇혀버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존재가 이제는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깊은 나락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있을까? 유진이의 연락이 끊긴 며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늘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답답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기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미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식이니까 더 단호해야 해. 안 그러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그 말이 나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평화가 내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미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잔뜩 흥분되어 있었다. 영희야, 나 정말 화나서 전화했어. 방금 혜경이 유진의 친구랑 통화했는데 걔가 유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무슨 말 하는 줄 아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 하길래 그래?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시댁이랑 같은 단지 살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숨 막힌데 여자 인생 끝장이라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어차피 우리 거라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니까 지켜야 한다고 했대.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며칠 전 며느리가 직접 내게 했던 말이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줬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이가 그랬다고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산다더니. 미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묻어났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유진이 완전히 두 얼굴이더라.
친구들 앞에선 시어머니 험담하면서 내 앞에선 고맙다고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미자의 말은 내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동안 내게 보였던 고마움과 순종적인 태도가 모두 가식이었다니. 나는 내가 바보같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미칠 것만 같았다.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미자는 단호히 말했다. 영희야, 너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저런 애들 계속 챙겨봤자 너만 상처받아. 이제라도 거리 둬. 휴대폰을 쥔 손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 말을 삼켰다. 그날 밤 나는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 미자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라니 여자 인생 끝장이다. 그들의 탐욕과 나의 희생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 집, 돈, 시간, 내 존재 자체까지도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내 삶이, 내 노력이 그들에겐 그저 공짜로 얻는 자산에 불과했던 것이다. 며칠 뒤 서준이와 유진이가 둘이서 집으로 찾아왔다. 유진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서준이는 잔뜩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은 유진이가 같이 얘기하자고 해서 온 거야.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니? 서준이가 혀끝을 맴돌리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가 옆동에 계시는 게 너무 부담이래.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나는 시선을 유진에게로 돌렸다. 유진아, 엄마는 너네 집 문턱도 안 넘었잖니. 언제 너희 사생활을 들여다봤니? 유진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눈을 곱게 마주쳤다. 어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간섭 안 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옆동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누굴 만나도 뭘 해도 어머님 귀에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숨이 막혀요. 가슴이 죄어오듯 아팠다. 그동안의 모든 배려와 희생이 이들에게는 족쇄였구나. 숨이 막힌다는 말에 나는 그들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준이가 곧장 끼어들었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야. 근데 유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솔직히 우리 독립해야 하지 않겠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의 말에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네가 나가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지. 서준이가 시선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우린 돈이 없잖아. 다른데 전세 얻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희생해 주시면. 희생,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유진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돈도 없으니까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미 미자에게 들었던 말이었지만 내게 직접 말하는 그들의 뻔뻔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라고? 나 죽고 나면 너네 거라고? 그래서 그 집 계속 차지하겠다고? 서준이가 어쩔 줄 몰라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유진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장도 보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사 가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네 거라니. 유진이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머님도 저희가 편해야 좋으실 거잖아요. 내 손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 이제야 너네 속마음이 다 나오는구나. 옆동에 있는 게 숨 막힌다면서 왜 이 집은 지키겠다는 거냐. 너네가 이사 가면 되지. 서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유진이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갈라져 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마음이 매섭게 식어갔다. 좋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거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미자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시댁이랑 같은 단지 살면 여자 인생 끝장이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니까 지켜야 한다. 가슴이 너무 시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 모든 것을 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집도 애들이 돈이 없고 빨리 돈 모으라고 살게 해준 건데, 공과금도 내가 다 내주고 돈도 내가 다 대줬는데 이제 나보고 나가라니.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딱 하고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더는 안 된다. 이대로 살 순 없다.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게 남은 건 그들을 향한 분노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결심뿐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나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부동산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숨을 고르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여기 아파트 2채 전세 놓으려고 해요. 가능한 한 빨리 세입자 알아봐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님, 금방 알아봐 드릴게요. 언제부터 비우실 계획이세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최대한 빨리요. 이번 달 안에 다 비우고 싶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래, 나도 애들하고 떨어져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 동네가 좋았는데 저 애들 때문에 여길 떠나야 하다니. 하지만 이젠 다 끝이다.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애들을 불러서 말해야겠다.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내가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온 거다. 나는 서준이와 유진이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다. 전화를 받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이야기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서준이와 유진이를 마주하니 두 사람의 얼굴빛이 잿빛이었다. 유진이는 눈치를 살피며 앉자마자 말했다. 어머님, 혹시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 때문에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서준이도 작게 거들었다. 엄마, 우리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는 뜻이었어. 엄마가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숨을 고르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다. 생각해봤는데 너네 말이 맞겠더라. 가까이 사는 게 서로 불편할 수도 있겠지. 서준이의 얼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유진이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나는 말을 잠깐 멈추고 서준이를 바라봤다. 그래서 결정했어. 엄마, 이 동네 떠나려고. 유진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입술 끝에 싸늘한 웃음이 번졌다. 그래, 너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멀리 갈 거야. 대신 하나만 알아둬. 서준이가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 혹시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고개를 살짝 끌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도 이사 가지만 이제부터 너희 일에 손도 안 댈 거야. 공과금도 안 내고 반찬도 안 해주고 장도 안 봐주고 세탁소도 안 다녀. 그동안 해준 거 다 끝내려고. 서준이의 눈동자가 커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사만 가시는 거잖아. 왜 갑자기 다 끊는다고 하셔? 나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왜냐면 엄마도 이제 내 삶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너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새 놓기로 했어.
오늘 부동산에 내놨고 벌써 보러 온 사람도 있더라. 서준이와 유진이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엄마, 왜 그래?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어머님, 저희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저희 돈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그건 너네 사정이지. 이제 엄마도 더는 너네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멀리 이사 가서 내 인생 살 거야. 서준이가 얼굴을 감싸쥐며 울먹였다. 엄마, 우리 아직 전세금도 못 모았단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집세 놓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내가 뭘 어떻게 해줬는데 한 번이라도 고마운 줄 알았으면 이런 말 못했을 거다. 너네가 숨 막힌다고 하니까 엄마가 멀리 떠나주기로 한 거고 그 대신 너네가 살고 있는 집도 이제 남한테 빌려줄 거야. 너희가 살 자리는 없어.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저희 진짜 잘해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요? 내 입술이 떨렸지만 눈길은 단단했다. 늦었어. 너네가 먼저 선 넘었으니까. 이제 엄마도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서준이가 숨죽여 울며 말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나는 숨을 내쉬었다.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알아서 발품 팔아서 방 구해라. 이 세상에 공짜로 얻어먹는 건 없어. 말을 끝내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제 나가라. 엄마도 할 일 많아. 유진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이러시면 앞으로 아들 며느리 못 보실 거예요. 저 다시는 어머니 얼굴 안 볼 거예요.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 더 이상 떼써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서준이와 유진이는 힘없이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등 돌린 두 사람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는데 아니었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내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의 시끌벅적함과 무거운 분위기 대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아파트 두 채 모두 세입자 구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역시 동네가 좋아서 그런지 금방 계약되네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와 아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이제 더는 그들의 뻔뻔한 요구와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날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숨이 막힌 듯 헐떡거렸다. 엄마, 부동산에서 계약 다 끝났다 하더라. 한 달 안에 집 비워야 하니까 준비해라. 우리 진짜 큰일 났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너네가 숨 막힌다고 하니까 이렇게 결심한 거야. 이 집 계속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어.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우습게 봤지.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헐떡거리기만 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옆동에 계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발 세입자 들어오는 거 취소해 주세요. 유진이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씁쓸하게 웃음이 났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왜 친구들 앞에서 똑같이 말할 수는 없었을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니까 지켜야 한다던 그 말. 나는 그 말을 되새겼다. 유진이는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희 진짜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늦었어. 그동안 너희가 당연하게 여긴 모든 게 내 손에서 나간 거였어. 이제 그만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들의 고통이 내게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마땅한 대가로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친구 미자에게 연락했다. 미자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나 이제 이 동네 떠나기로 했거든. 마지막으로 얼굴 좀 보자. 미자가 놀라서 소리쳤다. 영희야, 너 진짜 떠나는 거야? 너 없이 이 동네가 재미없을 텐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해. 주말에 미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자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쩔 거니? 어디로 이사 갈 거야?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서울 외곽에 단독주택 얻었어. 마당도 있고 공기도 좋더라.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고 살 거야. 미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야, 잘했다. 너도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지. 남은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다 지나가. 우리는 함께 웃으며 식당을 나섰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내려고 하다 결국 다 잃었다더라. 그 옆동 아파트도 다 세줬다며 이제 그 며느리 부부 월세방 간다더라.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미자가 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영희야, 배은망덕이 제일 무섭지? 잘했어. 이제라도 내가 웃으니 나도 다 속이 시원하다. 나는 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의 부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바로 나였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집이었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되찾은 것은 내 삶이었다. 이 모든 일은 나에게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야 세상이 내 것 같았다. 그동안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나는 더 강해졌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찾은 소중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인사하러 온 그 자리, 어색함 속에서도 웃음으로 풀어가려 애썼던 상견례에서 그 아이 아버지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무언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요즘은요, 시댁은 남이에요. 부모님도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분명 멋쩍은 웃음에 묻혀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집은 우리 집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기분 나빴겠다. 너무 선을 그었어. 그래도 저는 아들 준혁이가 좋다고 하니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은 무탈이 치어졌고 신혼여행을 떠난 아이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카톡도 입시, 아니 아예 읽지도 않았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신혼 첫 명절, 이번엔 양가 따로 보내는 걸로 하자고 했던 아이, 어버이날엔 그냥 문자 하나, 심지어 아들이 챙긴 거더군요. 그 애는 시댁은 남이라는 말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겠지. 어쩌면 나도 저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저희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요? 아들 아내가 집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아이 눈은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그 아이와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진심이었다.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고 그 아이가 누구든 이제 우리 가족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겼다. 예단이니 패백이니 요즘 안 한다고 해도 나는 며느리에게 예를 다하고 싶었다. 신혼가전, 혼수, 웨딩 촬영, 예물까지 그 아이가 손 내밀기도 전에 먼저 챙겼다. 집도, 차도, 가전도 준혁이 명의로 마련해줬다.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해요. 그 말에 나는 괜찮아. 이제 딸이 생겼다 생각하니까 좋구나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남처럼 선을 긋는 며느리 아버지의 말도 여행 후 연락 없던 무례도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애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다. 명절에 한 번 오지 않았고 아들 생일에도 우리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나마 가끔 오는 카톡도 잘 지내시죠? 딱 그 수준. 그 아이는 내가 해준 수많은 것들을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래도 아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래도 한 집안 며느리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끄고 살면 좋을 것 같아. 우린 편하게 살고 있어. 괜히 섭섭할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렇게까지 한 게 없는데도 섭섭하단 말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들한테도 거리감이 느껴지나 싶었다. 그렇게 나는 멀찍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었다. 내가 해준 가방이며 명품이며 자 열쇠는 그대로 쓰면서도 그 애는 한 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따뜻하게 부른 적이 없다. 나는 매번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그 애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게 서운했고 슬펐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구나. 정말 가족이란 게 그저 서류 한 장으로 묶이는 이름일 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젠 더는 다가가지 말자. 더는 기대하지 말자. 이 아이는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아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 아이도 아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아들이라곤 하지만 그 애 앞에선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그 아이를 우연히 마주쳤다. 손에 고기며 야채며 이것저것 담긴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애는 나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우리 아들, 이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잃어가기도 해. 그게 더 아프지.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 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나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를 가족이라 부르기엔 내가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컸다.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은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이 바빴다며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의 끝엔 며느리 이름은 없었다. 나는 밥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젠 진짜 남이구나. 며느리가 준혁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오던 날, 나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내가 해준 모든 건 그 아이에겐 계산서 없는 호의였고 그 아이는 그걸 당연하게 누렸다. 나를 엄마라 부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로서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집 문을 다시 두드릴 일이 없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나도 다시는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다. 준혁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나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아이라 갑작스런 소개에 속으로는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나 싶었죠. 그날은 유난히 봄 기운이 따뜻했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쪽에서 준혁이 옆에 앉은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첫인상은 참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잔잔하게 웃는 표정도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를 어른이라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소개하면서 엄마,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식사 약속을 잡기도 했고 작은 선물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보고 그걸 따라 만들어 보기도 했죠.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내 딸처럼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정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문자도 딱 필요한 말만, 전화도 아들이 옆에 있을 때만. 나는 그래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성격 차이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까워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제 저 아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겠구나. 모든 것이 축복 같았습니다. 예식장으로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기를. 결혼식이 끝난 후 아이들은 곧장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나는 여행 중에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무미건조한 말,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나는 아이들이 집에 올 줄 알았습니다. 전통을 고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첫 해는 얼굴을 보자고 준혁이에게 넌지시 말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올해는 그냥 각자 보내기로 했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뵈어야 하니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절이란 건 양가가 번갈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아이는 아예 시댁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생일도 어버이날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굳이 명절에 가서 불편해지는 것보다 각자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다고요? 나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적당한 불편함이 있어야 정이 생기는 법인데 그 아이는 그 불편함조차 기꺼이 감내할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잘 지내니? 그 말에 아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한테 뭘 더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바란 건 그저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함이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무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며느리가 남긴 첫 문자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던 그 아이의 감사였습니다. 그 뒤로는 철저하게 비워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를 해마다 계절마다 조용히 혼자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아이와 결혼한 지 어느덧 3년. 그 사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들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양가 따로 보내요. 어버이날이면 아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그마저도 복붙한 듯 똑같은 문장. 사진 하나, 음성 하나 없는 텅 빈 인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메시지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겨우 보낸 것이었다는 걸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아들에게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와 단둘이 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꺼내놓고 말했죠. 요즘 수진이는 바쁘니? 그러자 아들이 조금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나아요. 우리도 서로 편하게 살자고 한 거니까. 나는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편하게 살자고요? 그 말 속엔 누구도 내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자기들만의 편안함을 선택했고 나는 그 편안함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돌아오는 건 변명과 회피뿐이었고 내 말 한마디에 괜히 부부싸움이라도 날까 걱정되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내 감정을 혼자 사귀며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내가 두고 싶어 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벽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명절이면 떡국을 끓이고 어버이날이면 화장대를 정리하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외롭지 않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한다는 기분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괜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눈이 왔네. 감기 조심하고 둘이서 따뜻하게 지내려. 읽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커녕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그 순간 아무렇지 않은 척 차 한 잔을 마셨지만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젠 정말 미련하구나.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의 설날 나는 아무것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설거지를 도왔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거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해도 결국 남는 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에게 조금 불편해도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그 아이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을 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 있고 나는 집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비쳐들고 라디오에선 낯익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나갔는데 도어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 초인종을 누른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아이 얼굴은 한눈에 봐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아이는 마루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 쪽 사업이 망했어요. 부모님도 빚을 지고 저희 살던 전셋집까지 다 정리하게 됐어요. 지금은 임시로 모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젠 갈 곳도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분명 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간 수없이 나를 밀어낸 그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표정, 부서진 목소리, 그리고 그 애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본 눈빛, 애원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과거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2주 동안 단 하루도 연락 없던 그녀의 침묵, 우리 이 정도 거리 유지하자는 냉정한 말투,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초인종 소리, 그 모든 경험이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어갔습니다. 속에서는 읽히지 않은 문자들이 울부짖었고 가슴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눌린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그 무관심, 그 차가움, 모두 잊으란 말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요. 그 앞에서는 그녀의 애원조차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내려와서 살 자리가 아니야. 신혼집, 혼수, 차, 명절, 생일, 내가 다 해준 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 감사하던 마음 때문이었어. 나는 그 높고 차가운 거리감을 한 번도 극복할 수 없었던 며느리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껍데기뿐인 인정이었어. 내겐 나도 아들도 가족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편할 만큼의 계산된 상대였어. 수진이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어머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미 멈춘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흐려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기가 피어오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시댁은 남이라더니 이번에도 내가 너한테 손 내밀 줄 알았니? 내 진심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내 계산된 애원에 내가 끌려 들어갈 줄 알았니?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목소리를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이미 정해진 거리만큼 관계를 유지해온 거야. 그 선을 내가 먼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온 것도 지금 절박한 표정 지은 것도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해. 그 순간 현관문 앞에 눈부신 햇살이 수진이 얼굴 위로 비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내 자리 없다. 나는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수선했던 마음을 겨우 밥 한 술 넘기며 달래던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라는 세 글자. 오랜만에 오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받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인데 왠지 날카롭고 건조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심스럽게 묻자 바로 이어지는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진이 엄마 댁에 갔다 왔어요? 그래, 왔다 갔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내쫓았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내쫓았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왔다 갔어. 근데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애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이제 와서 왜 그 남에게 손을 내미니? 조용하던 전화기 너머 준혁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이제 그만 좀 해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나는 그제야 울컥 속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묻자.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명절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온 적 있니? 어버이날 꽃 한 송이, 생일에 전화 한 통 해준 적 있니? 말하는 내내 목이 뜨겁게 말라갔고 눈시울이 저리도록 아파왔습니다. 엄마가 다 참고 견뎠어. 너 행복하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내색 없이 살고 싶다니까 다 이해하려 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수진이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제 와서라도 좀 받아주면? 우린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말에 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엄마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아내만 보고 그 속에서 어머니는 그냥 당연히 참는 존재였구나.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외면하면 내 말대로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겠지. 하지만 너도 알아야 돼.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거야. 준혁의 말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너무하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 가족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마치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면?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마음은 나눠야지. 가족이라면 명절 밥상에 앉아주진 못해도 전화 한 통은 해야지. 그 모든 걸 안 하고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너무 웃기지 않니? 내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조차 이젠 익숙해져 버린 모양입니다. 수진이 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울어요. 그 애가 변했어요.
엄마가 조금만 마음 열어주면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준혁아, 사람의 마음은 텅 빈 접시가 아니야. 아무리 다시 담고 싶어도 금이 가고 깨진 자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결혼식 앨범을 꺼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활짝 웃으며 팔짱 낀 준혁이, 그 웃음 속에 내가 들어있었던가.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전화도 없고 문 앞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저 또 하나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쓸쓸히 청소기를 돌리고 남편 약을 챙기며 평소처럼 지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한기처럼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가는 선명한 다크서클로 짙게 파였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오늘은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대답 없이 문 쪽에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 아이는 손을 꽉 쥐고 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살던 집 계약 해지하고 남은 일부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갚고 싶었어요. 예전에 해주셨던 거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아이가 들고 온 게 고작 봉투 하나?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갚는다고? 그걸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수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러 왔어요.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부탁이 뭐야? 그 아이는 마치 마음속에 준비해둔 대사를 꺼내듯 빠르게 말했다. 아이를 가져야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정이 절대적인데 모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당분간 딱 석 달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 하기, 여기서 지내자고? 그 아이는 내가 말이 없자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집이라면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이니까 임신 중엔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아이를 핑계 삼아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거니? 수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예요. 아니, 저희를 위해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책상에 두었던 유리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나는 유리잔을 쥔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그 아이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이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아이는 내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이야. 너랑 눈 마주치고 싶어서 몇 번이나 눈치 보면서 말을 건네서 문자 보낼까? 전화해볼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괜히 싫어할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는지 알아?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혹시라도 싫을까봐 결혼하고 연 동안 단 한 번도 뭘 요구한 적 없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고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넌 그 시간 동안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날 무시했지.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랑한다고 한 남자의 엄마야. 그런 나를 너는 처음부터 투명인간 취급했어.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아이를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이미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너뜨렸어.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진심을 보여야 했어. 하지만 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었던 거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울음, 그 애절한 목소리, 몇 년 전 같았으면 나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야. 동정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동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 시대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돌아가렴. 더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마. 여긴 내가 쉴 곳이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은 그냥 잊어줘. 이제 정말 끝내자. 그 순간 수진이의 어깨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고 나는 등을 돌려 부엌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 천천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그 사이로 고요하게 관계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선 뒤 집안은 참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눈치를 살폈고 나는 괜히 부엌 정리를 하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또 다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아이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을 거라는 걸. 수진이 또 너한테 뭐라고 하디? 담담하게 묻자 준혁이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가워야 돼요. 지금 수진이 몸 상태도 안 좋고 우리 정말 갈 데도 없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엄마는 한 번도 이해해주질 않아요? 나는 전화기를 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나의 마음보단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려고 애쓴다. 그 말 참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준혁아,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준혁은 들끓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왜 꼭 사람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말하는 건데요? 나는 순간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말하라는 거니? 너 결혼한 그 해 어버이날에도 말 안 했어. 명절 때 혼자 밥 먹으며 울 때도 말 안 했어. 내 생일날 전화기만 바라보다가 하루 종일 빈집에 있었던 날도 난 아무 말 안 했어. 왜? 내가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준혁은 침묵했고 나는 그 틈을 타 숨겨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그 아이가 힘든 거 이해 안 하진 않아.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사람 마음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 편 들어본 적 있니? 준혁은 말끝을 흐렸고 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지금 엄마가 아니라 수진이만 보고 있어. 그 아이가 내 가족이긴 해도 나는 내 엄마야. 이런 상황에서까지 엄마 마음 한 번 공감 못 해준다면 우린 정말 여기서 끝인 거야. 그 말에 준혁이 처음으로 숨을 삼키듯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면 너희는 날 가족이라 부르면서 단 한 번도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전화가 끊기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눈물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참고 살아줘서 미안해. 나는 옆에서 보면서도 그 감정을 다 몰라줬네. 남편의 말에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밤새 뒤척인 뒤였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 텅 비어 있었고 남편과 나 사이에도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가만히 문 앞을 바라보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혁, 단단히 한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수진이 떨리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진은 손목을 내밀며 밝지 않은 목소리로 한 장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제가 죄송하거나 슬플 때마다 이 편지 읽고 마음 정리하세요. 엄마, 이 편지 안에 모든 변명이 담겨 있어요. 편지를 펼치자 첫 줄부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건조했던 응답, 끝엔 이별 앞에서도 얼음장 같았던 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용서는 안 바래요. 그 글귀는 내가 수없이 느꼈던 외로움과 무시당하는 그 시간들을 차디차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것만큼 아니어도 한 번 정도 엄마라 부르고 싶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앞으론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눈빛은 수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 그토록 차갑게 굳어질 수도 있구나. 난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그 울음소리에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제발 단 한 번만 이 집에서 잠시 머물게 해주세요. 그 말에는 애절함이 실려 있었지만 그들이 깨뜨린 시간의 틈은 도무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어깨를 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운 상처보다 이 순간이 더 아프다 해도 엄마는 멈추기로 했어.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끝내 흐르지 못하고 끝이 잘린 것처럼 멈췄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엄마를 가족이라 부르려 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죄책감뿐이에요. 나는 그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깨닫기엔 너희가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가족을 놓기엔 너무 늦었어. 준혁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싫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은 두 동강난 듯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곧 멈춘 듯 했습니다. 문 앞에는 흰 그릇 하나, 그리고 며느리가 남긴 짧은 편지 한 장. 미안해요. 다음에는 사랑구실 할게요. 문이 닫힌 직후 집안은 어둠보다 짙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모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 자리에 머물러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모두 무의미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안에 남은 말조차 사라진 듯했습니다. 수진이, 준혁이 모두가 남긴 상처와 미련들이 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남편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아낀 채 내 가슴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정말 쓰러질 듯이 위태로워서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가 밤하늘에 번진 별똥별처럼 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어쩐지 세상의 모든 시간도 잠시 흐름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말이 고요이지 사실은 정적이라는 말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 정적은 내 안의 어떤 소리도 삼켜버릴 만큼 깊고 길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은 여전히 반복됐지만 그 무엇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가만히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마음속 응어리를 찢고 올라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침묵으로 감췄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나란히 놓인 두 그릇. 예전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밥 대신 묵직한 허망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기용 옷을 파는 매장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문득 수진이 입에서 흘러나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가 왜 지금 와서 가슴이 저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그 아이가 변할 수 있었던 걸까?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게 돼. 나는 그날 이후 하초를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든 잎만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새로 돋아난 잎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옛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기억할 사랑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야 했구나. 그래요.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하초의 새 잎은 초록으로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곁에서 조용히 차를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 속 작은 평화가 마치 사라진 가족의 빈자리를 살포시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깨어졌습니다. 집 앞 담장을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와 손녀의 대화였습니다. 애인이야? 어디 더 예쁜 거 아니니? 응, 아가용 옷인데 조카 줄 선물이에요. 그 아가용 오지라는 단어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초록빛 가게, 아이를 위한 것이라던 말이 갑자기 너무 아련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인사도 못한 채 급히 발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찻잔을 입에 대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터져 내렸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차갑게 마음을 닫은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장 보러 내려가던 나에게 커다란 엽서 한 통이 건네졌습니다. 우체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고 돌아섰습니다. 엄마께 검은 잉크로 적힌 글씨.
손에 쥔 엽서는 차갑고 팽팽한 바람 속에서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수진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뵙고 나서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제게 계속 던진 말들, 그 말들이 전부 제게는 대못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집을 부탁했던 그 무리한 용기는 제 자신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저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혼자 돌이켜보게 되는 건 분명 제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제는 정말 헤어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어떤 조각은 엄마의 마음이 한 번쯤은 제게 남아있길 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포함해서 저는 오늘 떠납니다. 수진 드림. 나는 손에 들린 엽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눈가에 또 눈물이 스며들었지만 이번엔 애잔함도 한 줄기 따스함도 함께였습니다. 감정이 움직였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던 건 이제 너였던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당신 다 끝난 거야. 그 말에 나는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흔적도 더는 움켜쥘 수 없다는 걸 천천히 인정하려 합니다. 그날 밤 창가에 기대 앉아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연기 속에 지난 시간들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과 준혁, 그리고 나와 남편, 우리가 함께했던 시절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처럼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심장 속에는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맑고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위로하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건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아야 하니까. 나는 라이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쟤를 재떨이통에 넣으며 심장 박동 소리를 귀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안에는 쉼표 같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롭게 깎아놓은 단정한 머리와 약간의 주름 사이로 비친 눈빛은 이제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남편이 커피를 타다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 더 편안해 보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제 나도 나를 다시 찾는 거야.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삶을 채울 거야.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두 그릇이 놓인 식탁 위에는 이제 그 무엇도 울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창밖 하늘을 본 적도 마음 편히 숨 쉰 기억도 없습니다. 나는 늘 며느리라는 단어에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집에 인사 오던 날 나는 괜히 설레었습니다. 예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히 깨졌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됐어요. 한마디, 어버이날엔 톡 하나 없이 잠잠했던 그 마음이 내게는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요즘 누가 그런 걸로 마음 상하냐 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불편한 존재로 굳어졌습니다.
명절 때 멀뚱히 식탁만 바라보다 혼자 국 데워 먹던 일도, 생일날 아무 연락 없이 지나가던 하루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고 기다렸고, 혹시 아이 낳으면 달라질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린 그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식이고 며느리고 모두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고, 필요 없을 땐 존재조차 잊은 듯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로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수년 동안 마음속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잘했다는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넵니다. 이제라도 나를 보호해준 그 결단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고, 꽃을 돌보고, 내 하루를 내가 채웁니다. 그렇게 나는 엄마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닫으면 그 문을 다시 여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서 내가 왜 그 문을 닫아야 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내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버텼지만 결국 돌아온 건 빈말과 침묵, 그리고 외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부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해해달라고 애원한 적도, 다정함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 조금의 예의와 마음을 바랐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조차도 부담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 곁에서 나를 향한 책임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 텅 빈 구멍 하나가 서서히 말라가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화분의 새싹이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생명이 고개를 들고 햇볕을 향해 움직이더군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려면 이제 나도 고개를 들어야겠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은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없어도 그 말만큼은 내가 매일 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내가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남은 생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하루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관계에서 떠나와야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